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그 시절, 그 스타의 김동건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공들여 쌓아온 성벽이 가장 믿었던 이의 손길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저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야 할까요?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 남에게는 절대 꺼내놓지 못하는 마치 덧난 상처처럼 숨겨둔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의 정적 속에서 더 뚜렷하게 우리를 찾아오곤 하죠. 오늘은 대한민국 연기 인생의 산증인이자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신 이순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은 수많은 배역을 통해 타인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정작 당신의 삶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그 깊은 고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한 인간으로서의 이순재, 그리고 그가 짊어져 온 삶의 무게에 대해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동건 씨, 오랜만입니다. 사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제는 무슨 말을 새로 보태는 것보다 그저 가만히 앉아 옛날 일을 곱씹는 게 더 편안해지더군요. 저를 찾아주신 분들이 제 화려한 모습만 기억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가끔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묵직한 돌덩어리 같은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삶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결국엔 운명이라는 놈이 내민 엉뚱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니까요. 그 성적표를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그 시절의 저를 오늘 다시 만나보려 합니다. 그저 늙은 배우의 독백이라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흔히 노년의 지혜를 말하곤 하지만 사실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내가 평생을 바쳐 준비한 완벽한 계획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의 긴 생애를 돌아보셨을 때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온 인생의 설계도가 무색하게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갔던 그런 먹먹한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김동건 씨, 참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참 맞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제 인생의 조타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연기를 시작할 때도, 가정을 꾸릴 때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까지 제 나름대로는 빈틈없이 계산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무대는 대본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제가 세운 계획들은 마치 바닷가에 지은 모래성처럼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저는 그저 텅 빈 모래사장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믿었던 사람, 내 분신처럼 여겼던 존재가 내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을 때의 그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더군요. 내가 쌓아온 명성이나 부가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막상 풍랑이 닥치니 그런 것들은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발가벗겨진 채 추위를 견뎌야 하는 시간들 뿐이었지요.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하면 그 성공이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 울타리가 무너진 뒤에 찾아온 감정이 단순히 분노나 슬픔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무력감 속에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 무력감.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걸까 하고 끊임없이 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과거의 선택들을 복귀해보기도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거는 인생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조명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돌발 사고처럼 말입니다. 배우는 조명이 꺼지면 당황하지만 관객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배우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 인생의 조명은 꺼져버렸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괴로운 거는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다는 사실보다 이 무너진 폐허 위에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지요. 제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만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고 내 계획 속에 타인의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성공의 정점에서 느꼈을 그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대중들은 늘 선생님의 당당하고 인자한 모습만 보아왔기에 그런 깊은 어둠의 시간이 있으셨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무너진 계획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치우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하셨는지요? 예전에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강박이 강했습니다. 자식은 이래야 하고 아내는 이래야 하고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했지요. 하지만 계획이 무너지는 과정을 겪으며 그 기준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완벽한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보수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획이 틀어짐으로써 얻게 된 뜻밖의 깨달음들에 감사하려고 노력하죠. 예를 들면은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예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가벼운 깃털 같은 것인지, 그리고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얻기 힘든 보물 같은 것인지를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만약 제 인생이 제가 짠 계획대로 순탄하게만 흘러갔다면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화려한 정원은 아니더라도 비바람을 견뎌낸 강인한 들꽃 한 송이가 더 아름답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김동건 씨, 사람들은 제가 항상 단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저도 매일 밤 무너진 마음을 혼자 기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손에 쥐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정점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권력의 무게와 그 이면에 가려진 차가운 대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권력이라는 것 참 달콤하면서도 무서운 놈입니다. 제가 연기 인생 50년 넘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어디를 가든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대접받는 위치에 서보니 어느 순간 제가 하는 말이 곧 법이 되고 제 기분이 현장의 공기를 결정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것이 제가 일궈온 노력의 보상인 줄 알았습니다. 후배들이 제 눈치를 보고 방송국 간부들이 제 편의를 봐주는 것을 보며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 안도감이 독이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높아질수록 제 주변에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제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하고 제가 틀린 길을 가려 해도 누구 하나 앞장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눈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더군요. 결국 그 권력이라는 갑옷이 나중에는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대가는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사람들이 내 곁으로 오는 것이지 인간 이순재가 좋아서 곁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존경받는 위치에서 느끼는 고립감이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권력의 무게가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책임감 때문에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이 있으신지요? 가족들에게 저는 언제나 엄격한 군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밖에서 얻은 명성과 권위가 집안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지요. 내 말 한마디면 수천 명의 관객이 울고 웃는데 정작 내 아이들의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명분 아래 저는 가족들에게 복종을 요구했고 그것이 질서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아야 했고 가족들은 제 명예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은 권력으로 다스린 가정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휘둘렀던 그 권력이 얼마나 뾰족한 칼날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칼날에 가장 먼저 베인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온 그 서슬 퍼런 기계가 결국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텅 빈 그 실에 앉아 옛날 필름을 돌려보며 왜 그때 좀 더 부드럽게 말을 건네지 못했을까? 왜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오곤 합니다. 결국 권력은 타인을 이끄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깎아먹는 날카로운 도구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권위란 무엇이며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권위는 남을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 어깨에 들어간 힘을 먼저 빼고 싶습니다. 남들이 저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대신 제가 먼저 몸을 낮춰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싶어요. 권력이라는 화려한 의상을 벗어던지고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 다정한 할아버지로 남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내 인생에서 권력이라는 것은 아침 이슬과 같아서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죽음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마음뿐이지요. 제가 만약 조금 더 일찍 이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제 주변의 공기는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웠을 겁니다. 권력은 휘두를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 이 평범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 저는 참으로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김동건 씨, 높은 곳에 있을 때일수록 아래를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아래를 보지 못하는 권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법이지요. 누구나 가슴 속에 평생 담아두고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될까봐,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삼켜버린 이야기들 말입니다. 선생님의 긴 침묵 속에는 어떤 말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제 가슴 속에는 수천 개의 대사가 들어있지만 정작 진심을 담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은 항상 목구멍 언저리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특히 제 동료들이나 저와 함께 고생했던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연기란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누구보다 독하게 굴었습니다. 후배들의 연기가 마음에 안 들면 호통을 치고 제작진에게는 완벽을 요구하며 몰아붙였지요. 그때 저는 그것이 예술을 위한 열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제 독설에 상처받아 밤잠을 설친 이들의 눈물이 있었음을 외면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다. 너를 아껴서 그랬던 거다라는 그 쉬운 말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 어른의 무게라고 생각했던 제 어리석음이 지금에 와서야 가슴을 칩니다. 고마운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가 평생 저 뒷바라지하며 겪었을 수 많은 수치와 고통을 알면서도 저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쑥스러워서 넘겨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이 선생님을 지탱해온 힘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가장 큰 회한으로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을 끝내 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내 권위를 무너뜨릴까봐 혹은 내 나약함을 들킬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저는 항상 강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 대중에게는 완벽한 배우, 후배들에게는 엄한 스승이어야 했으니까요. 그 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임종 직전에야 평생 미워했던 형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죠.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겨우 진심을 꺼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인가 보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침묵은 때로 금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하지 못한 말들은 이제 제 안에서 딱딱한 응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꿈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 목청껏 소리쳐보지만은 현실에서는 여전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그 무거운 침묵이 이제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시간을 돌려 단 한 사람에게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미 세상을 떠난 제 어머니께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당신의 눈물 어린 기도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합니다. 당신이 굽은 허리로 차려주시던 밥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성공했다는 핑계로 당신의 외로움을 살피지 못한 저를 부디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무서웠지 미안하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란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제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질까요? 사실 말이라는 건 씨앗 같아서 제때 심지 않으면 영영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씨앗을 주머니에만 담아둔 채 계절을 다 보내버린 늙은 정원사가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김동훈 씨와 이렇게 대화하며 마음속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비록 늦었지만 그 말들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 같아 조금은 시원해집니다. 침묵은 아름답지만 진심은 전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선생님께서는 무대 위에서 수많은 삶을 사셨지만 정작 가족이라는 무대에서는 연기가 통하지 않는 법이지요. 평생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짊어져 오신 삶의 무게가 때로는 배우라는 화려한 이름보다 더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가족, 참 아프고도 따뜻한 이름이지요. 밖에서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퇴장하지만 집이라는 무대에는 막이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연기에 미쳐 전국을 돌아다닐 때 제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가끔 집에 들어가면 낯설어 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대신 더 엄격한 훈육으로 가렸습니다.
내가 밖에서 고생하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비겁한 변명을 방패 삼아서요.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배우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평생을 그림자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의 스캔들을 걱정하고 경제적인 불안정함을 홀로 감내하며 남편이 배역에 빠져 예민해질 때마다 숨죽여 살아야 했던 여인입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녀는 어두운 무대 뒤편에서 엉킨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했습니다. 연기자는 오로지 예술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논리로 그녀의 삶을 지워버린 것이지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이 가졌던 그 말 못할 부채감이 느껴집니다. 희생은 하셨지만 정작 그 희생이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다 주니, 내가 이만큼 유명해졌으니 가족들은 행복할 것이라는 오만함이었지요. 하지만 가족들이 정말로 원했던 건 화려한 트로피나 넓은 집이 아니라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는 사소한 대화와 따뜻한 눈맞춤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아이들은 다 커버려 저와 공유할 추억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복습하듯 손주들에게 사랑을 쏟습니다. 그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보상받으려는 심산이지요. 하지만 제 아들과 딸의 눈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묘한 거리감은 평생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무대에서 저는 주연 배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장 서툰 단역 배우였던 셈입니다. 남의 인생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면서 정작 내 피부치들의 마음 하나 제대로 잊지 못했으니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선생님,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니 가족분들도 선생님의 진심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완벽한 아버지는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버지는 계시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지만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시립니다. 얼마 전 아내가 조용히 묻더군요.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할 거냐고.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서요. 저 같은 사람 만나 고생만 시켰는데 어떻게 염치 없이 또 그러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번 생으로 충분하니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 만나 편안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당신 없으면 누가 당신 챙기겠냐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못나게 굴어도 결국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존재들 말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들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들어 가보려 합니다. 대본도 없고 연습도 없지만 진심 하나로 부딪혀보는 이 가족이라는 무대가 제 인생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만 꼭 잡아주십시오. 그 온기가 세상 그 어떤 칭송보다 귀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배신감이 주는 고통은 단순히 관계의 단절을 넘어 내가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선생님께서도 그런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궁금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후배 혹은 동지라고 믿었던 친구가 저를 이용하거나 제 뒤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인간을 잘못 봤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며칠 밤을 술로 지새우기도 했죠. 하지만은
진짜 아픈 건 배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수많은 진실 같았던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눈물, 함께 고생하며 마셨던 소주 한 잔의 기억조차 모두 가짜였다고 생각하니 세상 천지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냉소적인 마음이 생기더군요. 특히나 돈과 얽히거나 명예와 결부된 배신은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저도 한때는 법정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까 고민했지만은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그 사람을 벌 주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시커먼 증오를 씻어내는 게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증오를 씻어내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무너진 신뢰의 폐허 위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나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똑같이 당해보라고 기도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제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무대에 올라가도 관객의 얼굴이 그 배신자의 얼굴로 보이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배신은 그 사람이 했지만 내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제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를 내 마음의 방에서 내보내야 비로소 제가 숨을 쉴 수 있겠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100%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인간의 오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하고 유혹에 흔들리며 자기 이익 앞에서 비겁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느끼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사람이 조금은 가엽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욕심이 났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사람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라니 선생님의 연륜이 묻어나는 깊은 성찰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있지 않으신지요?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물론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처럼 간이라도 빼줄 듯이 다가가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장을 높게 쌓고 혼자 갇혀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관계를 맺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배신을 당해도 저 사람이 저 정도의 그릇이었구나 하고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사실 인생의 진실은 아름다운 꽃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저분하고 아픈 배신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요. 저는 이제 그 배신자에게 고맙다는 말까지는 못해도 나를 깨닫게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거드름 피우며 살았을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만 놓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삶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얼룩지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를 비난해야 살아남는다고 믿는 시대지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많은 순간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때로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가장 강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건 씨, 사람들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더군요. 하지만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제가 비난을 받고 오해를 살 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따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여는 순간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 진흙탕 싸움이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는 두 마디를 하고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인 자존심 대결이죠. 그래서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상황이 스스로 증명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이자 절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세월이 내 진심을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품격 있는 태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저는 제 안의 분노를 다스리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어였습니다. 침묵이 자기 수양의 과정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고립감은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의 그 막막함 말입니다. 그 막막함은 말로 다 못하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밤거리를 혼자 걷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붙들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그렇게 침묵하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지는 지점이 옵니다. 세상의 소음은 저 멀리 사라지고 오직 내 내면의 목소리만 들리는 순간이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떠들던 그것이 내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는구나 하고요. 저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야 합니다. 만약 일상에서 말싸움하며 에너지를 낭비했다면 저는 결코 무대 위에서 그 깊은 감정을 뽑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 침묵은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이었고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마다 다 떠들고 다녔다면 지금쯤 저는 아주 가벼운 노인네가 돼 있었을 겁니다. 침묵은 사람을 무겁게 만들고 그 무게가 결국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권위가 됩니다. 선생님의 침묵이 곧 예술의 깊이로 승화되었다는 말씀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요즘처럼 누구나 자기 주장만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침묵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말하기 전에 세 번만 생각해 보라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 말이 나중에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까? 이 세 가지만 고민해도 우리가 하는 말의 80%는 줄어들 겁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생활 공간을 주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 말해버리면 상대는 변명할 기회조차 잃게 되지요.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도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연습실에 제일 먼저 나오고 대본을 완벽하게 외우는 모습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큰 울림을 준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침묵은 처음에는 쓰지만 그 열매는 아주 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여러분이 했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지켰던 그 품이 있는 침묵을 기억할 것입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만 침묵은 사람의 가슴 속에 남는 법이니까요. 젊은 시절의 명예는 훈장처럼 자랑스럽지만 나이 들어 얻은 명예는 때로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워지고 이름 석자에 담긴 무게가 삶을 압도하기도 하지요. 선생님께 명예란 어떤 의미입니까? 명예, 참 무서운 놈이죠. 젊었을 때는 상 하나 더 받는 게 세상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청룡영화상이다, 백상예술대상이다 하며 트로피를 손에 쥐었을 때 그 자리 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국민 배우라는 과분한 칭호를 듣게 되니 이제는 길가에 침 한번 뱉는 것도 겁이 납니다. 명예라는 건 내가 잘해서 쌓아 올린 성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중들이 빌려준 부채더군요. 언제든 돌려줘야 하고 관리 소홀로 흠집이라도 나면은 그 이자까지 톡톡히 치러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빈말입니다. 특히나 저처럼 오래 활동한 사람에게 명예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저를 보고 자란 세대들의 추억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저를 좋아했던 수많은 사람의 과거까지 오염시키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명예라는 옷은 입기에는 화려하지만 입고 잠을 자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딱딱한 옷입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인간적인 욕망이나 자유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유혹은 없으셨나요?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가끔은 시장통에 앉아 막걸리 한 잔 걸치고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싶고 마음껏 화도 내고 싶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순간 저는 다시 이순재라는 배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기자는 죽을 때까지 연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일상 자체가 연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명예의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여행을 갔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그분들의 반가운 인사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평생 지구 끝까지 가도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명예는 달콤한 과실이지만은 그 뿌리는 고통을 먹고 자랍니다. 이거래 제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는 모두 제 사생활과 자유를 맞바꾼 결과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젊은 후배들이 명예만 쫓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목뼈를 짓누르는지 모르고 달려드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선생님, 그 무거운 명예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 걸어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존심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그 지독한 자존심 말입니다. 남들을 속여도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무대에서 대사 한마디를 틀리지 않으려고 수백 번 연습하는 것도, 밖에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는 것도 결국은 제 삶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명예는 타인이 주는 것이지만은 품격은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명예로운 사람보다 품격 있는 노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명예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한 인간이 평생을 걸쳐 지켜온 삶의 궤적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에 황혼기에 접어드니 그 화려했던 명예의 거품은 다 빠지고 오직 뼈대만 남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뼈대만 남은 상태가 훨씬 가볍고 편안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명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름값을 하며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은 그 무게를 견뎌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명예가 타인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 무게쯤은 기꺼이 짊어지고 가야겠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흘러간 강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결정들, 그리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풍경들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갈무리하고 계신지요?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후진 기어가 없지요. 저도 가끔 밤에 눈을 감으면 인생의 갈림길들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만약 제가 연기를 하지 않고 다른 공부를 계속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특히나 부모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이나 자식의 첫걸음마를 보지 못했던 그 찰나의 시간들은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구멍으로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하지만 사실은 잊히는 게 아니라 그저 익숙해지는 것뿐입니다. 그 아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과거의 망령과 싸워왔습니다. 그런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지요. 과거의 선택에 발목이 잡혀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과거의 쇠사슬을 끊고 평온을 찾으셨나요? 끊어낸 것이 아니라 품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도 결국은 저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저지른 일들까지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저라는 인간은 너무나 비참해지니까요. 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찍어버린 필름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음 장면에서 더 나은 연기를 보여주는 수밖에요. 인생도 비슷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달려 울고 있기에는 남은 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이제 후회 대신 기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후회는 고통을 주지만 기억은 교훈을 줍니다. 그때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비록 아픈 길이었지만은 그 길 덕분에 내가 이만큼 단단해졌다고 생각하려 애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라는 걸 알면은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지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젊은 날의 오만함입니다. 내가 영원히 늙지 않을 줄 알았고 내 곁에 사람들이 영원히 기다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놓쳐버린 수많은 진심이 가장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정성만이 남는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그 고통스러운 선택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대신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돌이킬 수 없기에 인생은 예술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공연이니까요. 여러분도 지나간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면은 지금 발밑에 핀 작은 꽃을 보며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제의 후회가 오늘의 행복을 방해하게 두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그 불완전함이 모여 우리의 유일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에 안녕을 고할 때 비로소 진짜 미래가 시작됩니다. 이제 인생의 큰 산들을 다 넘으시고 평지로 내려오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싸웠던 일들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이 수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소란스럽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느냐고 하늘을 향해 따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인생이지 하면서요. 죽음조차도 이제는 낯선 손님이 아니라 언젠가 만나야 할 오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노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내 몸이 나에게 이제 좀 쉬라고, 천천히 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까요. 이런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에 가깝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과는 화해하는 것이 현명한 길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수용한다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의 초라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대단한 사람이어야 했고 남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자꾸 깨닫게 되더군요.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생기고 기억력은 감퇴하며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변두리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을 때 그 비참함을 견디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함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래, 이것도 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멋있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가시개 껍데기를 하나씩 벗어 던질 때마다 진짜 속살이 드러나는 기분이랄까요. 수영은 나 자신과 화해하는 의식입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느라 고생한 나에게 애썼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소란 떨지 않고 조용히 나를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그 담담한 미소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수용의 미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래는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냥 손바닥을 펼치고 그 모래가 머물다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기쁨이 오면 잠시 웃으면 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게 마련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잠시 몸을 맡긴 나그네일 뿐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순리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소란스러운 저항은 기운만 뺄 뿐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밥 한 그릇의 따뜻함, 창가에 비치는 햇살,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 이런 사소한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수용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저도 이제 이 고요한 평화 속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써 내려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소란스럽지 않은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참으로 긴 여행을 다녀온 기분입니다. 한 인간의 영광과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해온 어른의 뒷모습을 보며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긴 대화를 마무리하며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질문이나 말씀이 있으신지요? 질문이라 제가 감히 누구에게 질문을 던질 자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인생 선배로서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추며 너는 지금 행복하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 너 자신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이 기대하는 나,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로 사느라 진짜 내 영혼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고 삽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화려한 배역 속에 숨어 제 진심을 외면하며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이제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혼자 남은 이 시간, 저는 비로소 저 자신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의 가슴 속에 끝내 내뱉지 못한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이 사랑이든 미안함이든 혹은 용서이든 간에 너무 오래 품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독이 되어 당신을 아프게 하기 전에 따뜻한 온기가 있을 때 밖으로 꺼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삼킨 말은 무엇인가? 참으로 무거운 질문입니다. 선생님, 오늘 들려주신 진솔한 고백들은 저희에게 큰 울림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동건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제 마음속의 먼지를 참 많이 털어냈습니다. 늙은 배우의 녹두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대단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외로울 때 저 할아버지도 저렇게 아파하며 살았구나 하는 작은 동질감이라도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힘들고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아름답습니다. 그 아픔과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껴안으며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남은 힘을 다해 제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덕분에 저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평안을 저희 모두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시절 그 스타에서 만난 이순재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한 인간의 삶이 이토록 깊고 넓을 수 있음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선생님이 던지신 질문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진실을 말하고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주는 또 다른 스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